네, 주권을 경계로, 영토를 경계로 해서 집단을 나누었을 때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영토 경계를 계속 세분화해서 자르려는 노력도 있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게 한 영토 내에 있어도 되는 집단, 혹은 있고 싶지 않아 하는 집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방, 그 다음에 굳이 영토적인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보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전쟁 이후에 영토를 경계로 한 이제 단위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위체들 중에는 제국이 있습니다. 제국은 붕괴되는 과정이 겪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붕괴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통합성을 유지한 채 어떤 시스템 내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방 개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방주의는 개별적인 국가나 다른 정치 체제를 각각 자신의 통합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정치적인 시스템 내에서 서로 연결해 놓은 것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방 과정은 하나하나의 단위체들을 묶는 과정, 집권적인 과정이죠. 미국처럼 미국의 하나하나의 단위체, 정치 단위들이 만들어집니다. 스테이트들이. 그게 그 당시에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미국 내에서 스테이트가 여러 개 만들어질 경우에 식민지 모국, 영국과의 전쟁이 다시 발생했을 때 취약해지고 국가로 존재했을 때 서로의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연방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큰 정부 밑에 묶어놓는 것이 더 좋겠다.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미국이 연방화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연방 과정에서는 남부와 북부 간의 무력 갈등을 통해서 많은 쟁점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럼 어쨌든 개별의 영토 단위로 남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연방화 과정을 통해서 억제해보겠다, 완화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국은 붕괴하는 과정에서 분권화 과정을 겪습니다. 굳이 독립적인 정치체로 나가지 않더라도 제국의 틀 내에서 원하는 권리를 다 보장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 보장 방식이 연방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방은 되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집권적인 방식, 분권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연방이 되기 위한 원칙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연방의 원칙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의 원칙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복수의 정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와 같은 복수의 정부, 차원이 다른 정부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들 간에는 비집권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분권화와 달리 비집권화는 헌법에 주정부의 권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아예 못 박아 놓는 겁니다. 그건 주권이죠. 주권의 영역을 나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독립된 영토의 형태는 아니지만 주권을 나누어서 공유하는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은 그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합의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비집권화는 헌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어야만 바꿀 수 있는 권한 배분 방식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연방 구성 단위의 권한, 주권을 보장함으로써 영토를 경계로 한 갈등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권을 경계로 한 단체,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의 하나로 연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 제도는 사실 많은 나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연방,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주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남북한 간에도 연방의 논의가 나온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권을 쟁점으로 해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 혹은 완화,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주권을 가진 집단,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국가,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정치 체제의 다양한 성격, 그리고 그 성격을 통해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국가마다 취하고 있는 정치 체제의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을 한번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움을 보장받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성과는 얼마나 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통은 차이가 많은 경우에 차별과 억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의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야기가 되면 민주주의에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결국은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은 도전이기도 하지만 발전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수렴하는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으로 보더라도 민주주의는 데모스와 크라시아, 그러니까 민중과 지배의 합성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민중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한다. 민주주의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식적인 완성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완성의 모습은 보여집니다.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선거제도,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직접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보장이 됩니다. 정당제도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정책을 선택해서 맡기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치 제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권한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들이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주의 하에서 차이는 차별로 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고 많은 그런 부분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제 논쟁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관객 민주주의가 하나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대중의 엘리트 통제 가능성보다는 엘리트가 대중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효율성, 생산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업무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행정 전문화가 높아지고 민주적인 통제에 어려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관료제가 강화되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약화될 우려마저도 있다.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결국은 행정 관료들이 만들어준 법을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 위험성도 높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중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민주주의는 그런 문제만 있느냐? 주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주권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한 연방제라든지, 물론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한 평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는 이야기합니다. 비슷하게 한 영토 내에서 다양한 다시 발견되는 집단들, 소수자 집단들이죠. 이들 집단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이런 집단의 발견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런 집단의 발견이 차별과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는가? 민주주의는 이러한 차별과 갈등 문제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생긴 거죠.
집단 전체성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시민, 이 집단 전체성인 거죠. 시민적인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과연 같은 표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대의민주주의나 혹은 사회주의나 모두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는 데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적 동질성의 강조, 이데올로기의 강조, 물론 민족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민족 내에 있는 나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확산도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협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시도들도 나타납니다만 여전히 이런 차이를 발견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권리가 침해되는데 그때 나는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그저 보호한다고 하는 국민의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국민, 시민과는 별개의 그 무엇이 되는 거죠. 차이에 대해서는 무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배 집단에 의한 차별이 심해서 오히려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편적인 인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보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소수, 일탈이라고 빚어지는 소수의 다른 집단들이 자기 폄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에 대한 무관심, 차이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노력, 민주주의야 인간의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어 라고 하는 자세는 소수의 이익 표출 기회를 제약하기도 하고 정치 참여 과정에서의 배제를 낳기도 하고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불이익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이익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불이익에 대한 소수 집단의 동의 혹은 억압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사회 갈등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정치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